제5장 불확실을 넘어서. 어느 날 세이건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였다.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한 학생이 세이건에게 물었다. 교수님은 외계 생명체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UFO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세이건이 대답했다. 나는 외계 생명체뿐만 아니라 UFO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UFO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외계 생명체도 진짜로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UFO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UFO가 진짜로 있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공군에서 UFO가 정말로 있는지 알아보려고 과학자와 기술자, 심리학자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를 꾸렸는데 내가 그 위원으로 뽑혔거든요. 다른 위원들과 함께 1948년 이후로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빛을 목격했다는 자료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9,000개가 넘는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보니 그 가운데 절반은 낯선 우주선이나 비행기를 본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설명하기 어려운 하늘의 빛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내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이건은 잠시 말을 끊고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은 호기심으로 눈을 빛내며 숨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보았다. 세이건은 다시 입을 열었다. 모든 자료에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 해석된 자연현상이었어요. 따라서 UFO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강연이 있던 날, 세이건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 그는 강연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세이건은 거리에서 경찰 두 사람이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아, UFO다! 세이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하늘에 UFO로 보이는 이상한 빛이 떠 있었다. 정말 이상한 날이야. 강연장에서 UFO 이야기를 했더니 내 앞에 UFO가 나타났잖아. 세이건은 UFO를 계속 확인하며 급히 약속 장소인 식당으로 갔다. 그는 먼저 와 있던 친구들에게 소리쳤다. 밖에 나가봐. UFO가 나타났어. 그게 정말이야? 친구들이 식당 밖으로 우르르 뛰쳐나갔다. 그들을 따라서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갔다.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와, UFO다! 세이건은 UFO의 정체가 몹시 궁금했다. 그는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그의 집은 식당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집에 있던 망원경을 들고 나와 UFO를 살펴볼 수 있었다. 아, 저게 뭐야? 비행기잖아. 세이건은 UFO의 정체를 알고 몹시 실망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이건이 발견했던 UFO는 나사의 기상 관측 비행기였다. 하지만 나와 함께 빛을 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UFO를 보았다고 믿고 있겠지. 실은 비행기였다고 하면 오히려 비웃을 거야. 세이건은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목격 자료에 과학적 증거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세이건에게 다시 사랑이 찾아왔다. 과학자이자 공상과학 소설가인 아이작 애시모브 덕분이었다. 세이건은 언젠가는 꼭 공상과학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도 한결같이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했다. 애시모브는 그가 좋아하는 공상과학 소설가들 중 한 명이었다. 세이건은 과학자이자 팬으로서 애시모브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뒤부터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는 두 사람은 자주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세이건이 애시모브를 처음 만난 것은 아내와 이혼하기 전 해인 1963년 2월이었다. 그때 애시모브는 소설을 쓰면서 보스턴 대학교 생화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에시모브는 자기보다 14살이나 어린 세이건을 만났을 때의 일을 이렇게 떠올렸다. 나는 처음에 세이건이 몇 살인지 몰랐다. 그저 그가 나이 지긋한 사람이리라 짐작했다. 망원경에 청춘을 바친 늙은 천문학자 말이다. 그러나 내 앞에 나타난 세이건은 예상을 깨뜨렸다. 뜻밖에도 그는 20대의 잘생긴 청년이었던 것이다. 검은 머리에 껑충한 키, 믿기 어려울 만큼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세이건은 에시모브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평생 좋은 친구로 지냈다. 공상과학소설의 단골 소재가 외계 생명체였으니 우주 생물학의 밝은 세이건과 에시모브가 서로 친해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던 1966년, 이혼의 상처가 희미해질 즈음에 세이건은 에시모브에게서 린다라는 이름의 예술가를 소개받았다. 린다는 세이건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두 사람은 2년 가까이 사귀었고 1968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세이건은 린다를 만날 때에도 여전히 연구와 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를 소개받았던 해에는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추린 글이나 과학 논문을 24편이나 발표했을 정도였다. 방송에도 서서히 세이건의 얼굴이 알려졌고 린다와 결혼한 해에는 하버드 대학교를 떠나 코넬 대학교 천문학과 부교수로 직장을 옮겼다. 사실 세이건이 하버드 대학교를 떠나게 된 데에는 괴로운 사정이 있었다. 하버드 대학교에는 세이건이 연구하는 우주 생물학의 비판적인 교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교수들 모두 유명한 과학자들이었다.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찾아내겠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실험 대상도 없는데 없는 것을 연구하겠다고 나서다니. 우주 생물학은 관찰이나 실험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그게 어디 학문인가? 데이터가 없잖아. 그런데도 과학이라고 우기니. 이렇듯 우주 생물학의 비판적인 교수들이 있는 이상 세이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웠다. 결국 세이건은 하버드 대학교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다른 대학교 교수 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때 세이건을 맞이하려고 발벗고 나선 사람이 코넬 대학교 천문학과 학과장인 토머스 골드였다. 그는 외계 생명체에 관심이 많았고 자기네 학교 천문학과를 미국 최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골드는 세이건을 뉴욕의 이타카에 있는 코넬 대학교로 초대하여 학교 시설을 둘러보게 한 뒤 그를 근처에 있는 주립공원으로 데려갔다. 그 공원은 국립공원 이상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다. 세이건 씨,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우선 부교수로 시작하고 23년 뒤에 평생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정교수로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생명의 기원을 다룬 실험을 계속할 텐데 그렇다면 코넬 대학교에 실험실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함께 일하던 조교들도 데려와서 실험을 돕게 해야 하고요. 골드는 세이건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당시 코넬 대학교의 천문학자들은 화학자나 생물학자들이 쓰는 것과 같은 실험실이 없었다. 그렇지만 골드는 세이건에게 실험실을 내주고 하버드 대학교의 조교들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세이건은 코넬 대학교의 부교수로 부임하면서 실험실을 행성연구소라고 부르며 자신의 연구 활동을 계속했다. 세이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코넬 대학교로 옮겨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주 생물학이 허황된 학문이라며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주 생물학은 지구 밖의 외계 생명체를 다루는 중요한 학문이야. 우주 생물과 생명의 기원을 다루기 때문에 지구 생물학 이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그런데도 엉터리 학문으로 몰아서우다니. 그 무렵 세이건은 우주 생물학 연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사에서 우주 탐사선을 보냈지만 화성과 금성, 목성 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세이건은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세이건 교수님,
저는 브롱크스 고등학교에 다니는 닐 디그레스 타이슨입니다. 저는 천문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하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천문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이건은 타이슨을 코넬 대학교로 초청했다. 타이슨은 한달음에 세이건을 찾아왔다. 흑인인 타이슨은 분명히 백인보다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았다. 그런 타이슨을 세이건은 이렇게 격려했다. 나도 부모님의 반대로 천문학자의 꿈을 포기할 뻔했단다. 그때 너처럼 천문학자에게 편지를 보내 천문학이 어떤 학문인지 물었지. 천문학자는 내게 답장을 보내서 천문학은 평생을 바쳐 연구할 만큼 가치가 있고 미래가 있는 학문이라며 열심히 공부하여 꿈을 이루라고 했단다. 타이슨, 나도 네게 똑같은 대답을 해주고 싶구나. 세이건은 집으로 돌아가는 타이슨을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지? 혹시 버스가 다니지 않으면 내게 전화하렴. 우리 집에서 재워줄게. 세이건은 헤어지기 전에 자기 집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 타이슨에게 주었다. 타이슨은 세이건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에 힘입어 천문학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 꿈과 열정이 있었던 그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천체 물리학자가 되었다. 세이건은 타이슨을 만나고 나니 천문학자에게 편지를 보냈던 어린 시절의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 우주생물학은 내가 선택한 학문이야. 후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내 학문의 길을 걸어가자. 세이건은 이렇게 각오를 다지며 주먹을 다시금 불끈 쥐었다. 제6장 우주로 보낸 메시지. 코넬 대학교로 옮겨와서도 세이건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누구보다도 재미있게 강의를 했기 때문이다. 세이건은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어찌나 농담을 잘하는지 그의 강의는 잘 만든 한 편의 코미디 같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툭툭 던지는 말에 웃음 폭탄이 있었다. 그때마다 학생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렇다고 세이건의 강의가 가볍고 수준이 낮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깊이 있고 수준이 높은 학문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가르친다는 점에서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 더구나 세이건은 학생들이 연구 결과물을 내놓을 때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의미 있는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아이디어를 주었다. 그의 머릿속은 여러 분야의 학문 지식으로 넘쳐났고 학생들은 그의 주위에서 떨어지는 아이디어를 줍기만 하면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세이건을 거대하고 풍요로운 참나무라고 불렀다. 참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들이 싹을 틔워 새로운 참나무를 만드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세이건은 이따금 미국 최고의 천문학자들을 강의실로 불러들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꼭 필요한 천문학 지식들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1, 0, all engine running. 세이건은 학문 연구와 강의로 바쁜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이어온 나사의 우주 탐사에도 여전히 열심히 참여했다. 우주선을 10대나 발사해 금성, 화성, 수성 등의 탐사 작업을 벌인 메리너 사업을 비롯해서 달에 사람을 보내 착륙시키는 아폴로 계획,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을 탐사하는 보이저 사업,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조사하는 바이킹 사업 등이 그가 앞장서서 이끈 사업이었다. 1969년은 세이건이 눈코뜰 새 없이 바쁜 한 해였다.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아폴로 11호 계획이 실행되던 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달에 사람을 보내는 뜻깊은 순간에 정작 세이건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심한 위장병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다. 이 수술로 그는 7주 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 그해 7월 20일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했다. 세계 최초로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세이건은 입원실에 누워 텔레비전으로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 아, 드디어 달에 인간의 발자국이 찍혔어. 세이건은 벌떡 일어나 만세라도 부르고 싶었다. 수술 부위 통증만 아니라면 정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참, 그러고 보니 친구와 초콜릿 내기를 했지. 1970년이 되기 전에 달에 사람이 착륙했으니 초콜릿 한 상자는 내 차지야. 세이건은 싱긋 웃으며 침을 꿀꺽 삼켰다. 아폴로 계획을 성공시킨 나사는 그해 말에 목성을 탐사할 파이어니어 10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세이건은 이번에도 나사와 함께했다. 어느 날 세이건은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 들렀다가 낯선 사람들을 만났다. 잡지사 기자인 버거스와 호아 그랜드라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세이건과 인사를 나눈 뒤 갑자기 파이어니어 10호 이야기를 꺼냈다. 나사에서 1972년에 파이어니어 10호, 1973년에 파이어니어 11호를 발사할 예정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E2 탐사선에 외계 생명체에 전하는 메시지를 실어서 보내는 게 어떨까요? 두 사람이 내놓은 놀라운 제안을 듣고 세이건은 긴장과 흥분으로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저희가 알기로는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는 원래 임무인 목성 탐사가 끝나면 태양계를 벗어나 먼 우주로 항해를 계속할 계획이죠. 이 우주선들은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연료가 떨어질 일이 없어 그 여행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먼 훗날 외계 생명체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세이건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그렇죠. 언젠가는 외계 생명체를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외계 생명체에 전할 메시지를 우주선에 실어 보내자는 거죠.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세이건은 그들의 생각을 기꺼이 나사에 전했다. 나사의 담당 직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예요. 외계 생명체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금속판을 만들어서 우주선에 붙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담을지는 세이건 교수님께서 맡아 결정하고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이건은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에 달게 될 지구의 메시지를 담은 금속판을 제작하는 일에 뛰어들게 되었다. 1969년 12월 한 호텔에서 미국 천문학회 모임이 열렸다. 천문학회 회원으로서 모임에 참석한 세이건은 휴식 시간에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프랭크 드레이크를 호텔 복도로 불러냈다. 드레이크는 세이건이 근무하는 코넬 대학교 동료 교수이자 친구였다. 목성을 탐사할 우주선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에 외계 생명체에 전하는 메시지를 실어서 보내기로 했어. 우주선에 붙일 금속판에는 어떤 메시지를 새겨넣는 게 좋을까? 세이건의 물음에 드레이크가 대답했다. 태양계와 지구의 위치, 우리 인간의 모습 등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야. 외계 생명체는 지구인의 글을 읽지 못할 테니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지구와 인류의 모습을 잘 표현해야겠지. 우리 인간의 모습도 한 인종만 나타내지 말고 모든 인종을 적절히 섞어 나타내는 게 좋겠어. 세이건은 드레이크와 의논하여 금속판에 새겨넣을 메시지를 정했다. 그리하여 가로 약 22cm, 세로 약 15cm인 알루미늄 금속판에 지구와 인류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 새겨졌다. 그것은 태양과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 지구의 위치, 가장 흔한 물질인 수소 원자의 구조, 우주선 파이오니어호의 모습, 벌거벗은 인간 남녀의 모습, 또 이진법으로 나타낸 인간의 평균 키 등이었다. 벌거벗은 인간 남녀의 모습을 그린 것은 세이건의 아내인 린다였다.
화가인 린다는 남편의 말을 참고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인종으로만 나타내지 않고 모든 인종을 적절히 섞어 나타냈다. 남자는 흑색 인종과 백색 인종을 혼합한 모습으로, 여자는 황색 인종과 백색 인종을 혼합한 모습으로 그렸다. 특히 남자는 손을 들고 인사하는 모습으로 그려 마치 외계 생명체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나타냈다. 금을 입힌 알루미늄 금속판을 실은 파이어니어 10호는 1972년에, 파이어니어 11호는 1973년에 우주로 발사되었다. 이 우주선들은 지구를 떠난 지 20년이 넘어서까지 계속 지구와 교신했고 2003년이 되어서야 파이어니어 10호가 지구와 교신이 끊겨 우주 미아가 되었다. 4, 3, 2, 1. MDS, we have ignition, we have a liftoff. 세이건은 1977년에도 외계 생명체에 전하는 메시지를 우주선에 실어 보내는 작업에 참여했다. 그해 9월에 나사에서 무인 우주 탐사선인 보이저 1호와 2호를 우주로 보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1976년 12월에 나사의 우주 비행 계획 담당 직원은 이번에도 세이건에게 메시지 제작 책임을 맡겼다. 세이건은 자문단을 불러들여 회의를 했다. 자문단에는 이미 비슷한 작업을 함께했던 드레이크와 세이건의 친구이자 작가인 에시모브도 포함되었다. 회의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인체 비율 도안이나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녹음해 보내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듬해 1월에 세이건은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국 천문학회 모임에 드레이크와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같은 호텔에 묵었는데 그때 드레이크가 세이건에게 제안했다. 보이저호에 금을 입힌 레코드판을 실어 보내는 게 어때? 레코드판에 지구를 알릴 수 있는 정보를 담는 거지. 이번에 자문단 회의 때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녹음해 보내자는 의견이 있었잖아. 레코드판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야. 세이건은 얼굴빛이 환해졌다. 아, 좋아. 레코드판에는 음악뿐만 아니라 인사말과 또 지구의 소리, 지구의 사진 등도 담을 수 있잖아. 최고의 아이디어야. 세이건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가 보이저호에 실어보낼 레코드판을 만들었다. 이 레코드판에는 한국어를 비롯해서 각기 다른 언어 55개로 된 인사말, 베토벤의 고전 음악과 같이 지구를 대표하는 노래들, 파도, 코끼리, 로켓 등 지구의 여러 소리, 지구 사진 115장을 담았다. 마치 타임캡슐 같은 레코드판이 실린 보이저호는 1977년 8월 20일에 2호가, 9월 5일에 1호가 우주로 발사되었다. 보이저 1호와 2호를 동시에 발사하려 했지만 1호에 문제가 생겨 2호를 먼저 발사했던 것이다. 이 쌍둥이 무인 우주 탐사선은 목성과 토성을 관측해서 지구에 사진과 자료를 보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머나먼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다. Distance of about 4 billion miles away, Voyager 1 was commanded by NASA. 그런데 보이저 1호가 명왕성 부근을 지나고 있던 1990년 2월이었다. 세이건은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을 우주 탐사선을 머릿속에 떠올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보이저 1호에 달린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 태양계 행성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거야. 세이건은 나사의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는 제의를 했다. 재미있는 생각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사진 찍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리다가 태양빛과 맞닿기라도 하면 우주선의 장비들이 무사하겠나? 그때 나사의 새로 부임한 우주인 출신 국장이 결단을 내렸다. 얼마나 멋진 생각인가?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어보자고.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세이건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진 속 행성들이 끝을 알 수 없는 검은 우주 속에서 마치 점처럼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성, 화성, 명왕성은 태양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금성, 지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만이 나란히 찍혔다. 마치 연필로 찍은 듯이 작은 점처럼 보이는 지구. 세이건은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이구나. 광활한 우주 속에서는 지구가 겨우 먼지 한 톨이야. 그런데 저 티끌 위에서 인간들은 서로 잘났다고 아웅다웅 싸우며 욕심을 부리고 살아왔으니. 보이저 1호가 보내온 사진은 사람들 사이에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세이건은 우주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뒷날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펴냈다.